나로서는 아직 용건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녀가 전화를 끊지 않기를 바란다. 혹 그녀 역시 특별히 대화 상대가 없기에 전화를 급히 끊지 않을 수도 있다. 과스키 부인, 그럼 혹시 제 새 차를 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차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그녀는 아마도 네, 아직 쓸만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부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제 생각은 아직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드디어 기대했던 답이 나왔다. 네, 그러면 제가 언제 남편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남편이 통상 6시에 집에 옵니다.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나는 원하는 바를 이룬 셈이다. 잘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6시 반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은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린 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는다. 6시가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보세요, 코알스키 씨. 저는 시보르 자동차의 조 지라드입니다. 아침에 부인께 전화 드렸더니 이 시간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시보르 새로 구입하실 의사 없으신지요? 아니요, 그런 한마디로 아직 차를 바꿀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는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쯤 새 차를 검토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이렇듯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아마도 그는 나와의 전화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재빨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준다. 거짓을 꼬매대는 것보다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편이 차라리 쉬울 테니까 말이다. 아마 6개월쯤 후에는 차가 새로 필요할 것 같군요. 좋습니다. 과스키 씨. 그럼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남편과 통화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한다. 남편은 보통 6시에 집에 옵니다.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나는 원하는 바를 이룬 셈. 잘 알겠습니다. 저녁 식사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6시 반 전의 식사를 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까지 부인이 6시 반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린 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는다. 6시가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짐작을 여보세요 ኳ스키 씨. 저는 시보르 자동차의 조 지라드입니다. 아침에 부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 시간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부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 시간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10월에 새로 구입할 의사 없으신지요? 아니요, 그는 한마디. 아직 차를 바꿀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는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언제쯤 새 차를 검토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이렇듯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아마도 그는 나와 전화통화를 빨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재빨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해 준다. 거짓을 꾸며대는 것보다 사실을 얘기해 주는 편이 차라리 쉬울 테니까 말이다. 아마 6개월쯤 후에는 차가 새로 필요할 것 같군요. 좋습니다. 과스키 씨, 그럼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참, 그런데 지금 어떤 차를 운전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는 어떤 차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줄 것이고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그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대화 속에서 알아낸 모든 정보를 기입해 둔다. 그는 직장인, 어디며, 자녀는 몇 명이며,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등등 나는 고객의 파일과 메일링 리스트에 이런 모든 정보를 고객의 파일과 이런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고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다이어리에도 적어 놓는다. 그로부터 5달 후가 되는 날짜에 6시에 코알스키 씨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적어 놓는다. 그가 말한 대로 한다면 6달 후에 전화를 해야겠지만 5달 후에 해당하는 날짜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사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차를 사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 경우 나는 단 2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아주 귀중한 정보를 단 2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는 셈이다. 세일즈는 정보 싸움이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싶다면 당신의 비즈니스와 관계된 그 사람은 모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둔다. 만약 어떤 회사를 상대로 컴퓨터를 팔고 싶다면 회사의 현재 몇 대의 컴퓨터가 있는지, 얼마 후 얼마나 현재 몇 대의 컴퓨터가 있는지, 얼마나 노후한 상태인지, AS는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컴퓨터인지,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지, 그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의사결정자는 누구인지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유원지 가면 대회전 관람차를 쉽게 볼 수 있다. 세일즈는 대회전 관람차와 같다. 대회전 관람차가 끊임없이 손님을 태우는 것처럼 대회전 관람차 그처럼 시간을 들여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계획을 내지 않는다면 물건을 팔더라도 고객이 줄을 지어 당신에게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고객이 줄지어 나만 잠재 고객 리스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처음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종이 위에 그걸 아무렇게나 적어서 서랍 속에 처박아 두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에게 세일즈로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들어 문구점에 가서 다이어리와 작은 카드 파일을 샀다. 나의 초기 정보관리 시스템이었다. 정보관리 시스템. 나는 여기저기 종이 조각에 적혀있던 정보들을 기록 시스템에 옮겨 놓음으로써 메일링 리스트와 콜백 시스템을 갖추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갖추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머릿속에만 개발 가능한 세일즈 기회를 담아놓거나 봉투 뒷면 등에 적어 주머니에 속에 아무렇게나 보관해서는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발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앞에서 콜드콜을 이용해 세일즈 기회를 얻고 마침내 판매에 성공한 예를 들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내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다. 여러 번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코알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사람에게 차를 팔았기 때문에 사례에 등장한 코알스키 인물을 완전히 허구라고 볼 수도 없다. 내가 세일즈를 하면서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와 비슷한 콜드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콜드콜 기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다른 세일즈맨들과 아울러
어울려 다른 세일즈맨들과 어울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같은 확실하고 쉬운 방법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같은 확실하고 쉬운 방법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전시 매장에서 끼리끼리 모여 잡담하는 것을 그리 즐기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귀중한 세일즈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이 어슬렁거리기보다는 항상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한다. 나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하고 거래를 성사시킬 때 느끼는 스릴을 즐긴다. 나는 세일즈를 하면서 멋지게 해냈구나 싶은 쾌감을 사랑한다. 하지만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느끼는 짜릿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사라지게 마련이다. 또 다른 세일즈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도전하고. 나는 하루라도 차를 그것도 많이 팔지 않으면 심각한 금단 증상을 시달린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 달에 걸쳐 판매할 양을 다른 사람들이 한 달에 걸쳐 팔 양을 일주일 만에 팔아치운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판매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 취향이다. 하지만 나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실컷 팔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떤 세일즈맨이 매장에서 서성이며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일주일에 5대의 차를 팔고 있다고 하자. 만약 그를 찾는 손님의 숫자가 5배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을 찾는 고객을 상대로 예전과 같은 세일즈를 성공률만 유지한다면 그 수입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세일즈 초반에 친척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난 후에는 유원지에 있는 대회전 관람차가 손님들을 계속 태우듯이 대회전 관람차 회전근에 세일즈 흐름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세일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콜드콜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더욱 생산적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일즈의 짜릿함을 맛보는 동시에 많은 돈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세일즈란 대회전 관람차와 같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당신 대회전 관람차에 앉혀라. 모든 사람을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앞에서 나는 훌륭한 세일즈란 시시사철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연중 계속해서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과 같다고. 사시사철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연중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유원지에 있는 대회전 관람차 같다고 할 수 있다. 유원지나 놀이동산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대회전 관람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관람차가 조금씩 움직이며 차례차례 다시 출발점으로 도착하면 사람들이 내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빈 좌석에 채우게 된다. 훌륭한 세일즈도 이와 같다. 대회전 관람차는 조금씩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편에선 사람들이 당신이 방금 세일즈를 마친 고객이 내리고 또 한편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방금 세일즈를 마친 고객이 내리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세일즈를 시작한 상대방이 또 오른다. 한 바퀴 사이클을 돌고 나면 세일즈가 끝나고 고객들은 잠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고객들은 잠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내가 잠시라고 말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차를 한 번도 바꾸지 않고 평생 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차는 한 번 사면 2, 3년 혹은 3, 5년 정도 후에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새 차로 바꾸게 되기 마련이다. 만약 당신이 파일과 다이어리를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한다면 차 주인이 미처 교체 시기를 인식하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나는 스티븐 코왈스키 대여정 관람차의 좌석에 앉혔다. 를 대여정 관람차의 좌석에 앉혔다. 그는 그가 현재 어떤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대충 어떤 차로 바꾸고 싶어 할지 짐작할 수 있다. 또 그가 새 차를 사려면 얼마 가지고 있어야 할지 혹 얼마를 빌려야 하는지 대략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언제부터 새 차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그에게 뭐인가? 네. 그리고 그가 언제부터 새 차를 알아보기 시작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그가 다른 세일즈맨을 찾기 전에 그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세일즈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나는 그가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접촉하는 유일한 세일즈맨이 될지도 모른다. 세일즈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만 하면 나는 그가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접촉하는 유일한 세일즈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대회전 관람차 앉아 있으면 나는 그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가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관람차에 앉아만 있으면 그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모든 것이 의도대로 척척 움직여주지는 않는다. 당신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관람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당신이 우편물을 보낸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읽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내 말뜻은 전화 몇 통화로 훌륭한 잠재 고객 스티븐 고객인 스티븐 코왈스키 씨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뜻이다. 스파게티 면발을 던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스파게티 면발을 던지는 사람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스파게티 면발을 던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대회전 관람차에 세일즈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그가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접촉하는 유일한 세일즈맨이 되기도 한다.
던진 스파게티 국수 중 일부는 분명 벽에 붙을 것이다. 내가 꽈스키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이미 롤스로이스를 샀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차를 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알고 있는지, 혹시 차를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본다. 친척이나 직장 동료 혹은 어제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못쓰게 망가진 이유,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못쓰게 망가진 이유 등이 있는지 알아본다. 아니면 행운을 축하해 준 뒤 어디서 복권을 샀느냐고 물어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어디서 축하해 준 뒤 어디서 복권을 샀느냐고 물어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당첨금 중 일부러 아내나 졸업하는 딸에게 새 차를, 당첨금 일부러 아내나 졸업하는 딸에게 새 차를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아니면 행운을 축하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그가 당첨금을 다 탕진하고 다시 싼 차를 사야 할 때 나를 기억에 만들 수도 있다. 나는 스티븐 코와스키가 정확히 어디쯤 앉아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정확히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고 언제 어디로 그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그 이름을 알고 있고 언제 어디로 그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알고 있다.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다. 이런 정보는 땅을 파서 캐낸 금조각과 흡사하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에게 다시 전화를 할 가치가 메일 리스팅에 올려놓고 접촉할 필요. 메일링 리스트. 그에게 전화할 가치가 한 번 이상은. 나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 이야기했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 나는 자동차 세일즈에 몸담은 이후로 13,000대 이상의 승용차와 트럭을 팔았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중 재주문에 의한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났다. 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 모든 고객의 판매 카드를 작성해 뒀으며 모든 판매 카드를 작성해 둬야 한다. 한 사람에게 한 번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언제 어떤 것을 판매했는가, 물론 기타 세세한 사항까지 모두 기록해 둔다. 현재 내 파일에는 9,000명의 고객 카드가 있다. 나는 이들 9,000명의 고객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통 우편으로 9,000명의 고객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 보통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표 비용만도 꽤 든다. 하지만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는 잠재 고객에게까지도 역시 우편물을 보낸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막대한 돈과 에너지가 든다. 대리점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고 있지만 나 역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 발송 비용은 물론 고객 리스트를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편 발송 비용과 고객 리스트를 유지하는 업데이트하는 데 소요되는 업데이트하는 비용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나와 같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일즈맨에게 단골 손님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명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곤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스트에 너무 많은 이름이 올라 있어도 괜찮다. 리스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미 당신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이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정보, 이름과 주소를 비롯한 기타 정보를 수집해 놓은 특정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그 가치를 이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고객이 없다고 한탄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리스트 중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잠재 고객 리스트는 이미 당신에게 있다. 고객들이 먼저 당신을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당신의 친구와 친척들이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먼저 당신의 친구와 친척들이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 주머니에는 아마 이들의 이름이 적힌 먼저 당신의 일하는지 알고 있는가? 작은 주소록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잠재 고객 리스트다. 그것은 확실한 잠재 고객 리스트. 그런데 당신은 최근 이들과 얼마나 만나와 얼마나 가까이 교류하며 지내는가. 당신이 지불한 계산서 더미도 잠재 고객의 또 다른 원천이 된다. 계산서도 잠재 고객이 또 다른 원천이 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구입했다면 그를 훌륭히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훌륭한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고 가구와 가재도구를 갖춰진 집에 살고 있으며 또 자동차를 몰고 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정육점, 화원, 주유소, 흔히 트럭을 사용한다.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상대방은 모두 내 리스트 안에 있다. 모두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상대방은 리스트 안에 있다. 나는 그들로부터 물건을 살 때마다 세일즈를 시도한다.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주지시킨다. 그리고 그 반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게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둔다. 그리고 그가 팔고 있는 물건이 필요해지면 예전에 내게서 차를 산 것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그리고 그가 팔고 있는 물건이 필요해지면
예전에 내가 차를 산 것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그에게서 물건을 산다. 그렇다고 끼리끼리만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당신에게 물건을 판 사람은 당신이 당신의 잠재고객 리스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뜻. 당신이 생활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대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란다. 당신이 생활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지라드 255 법칙. 항상 작동한다. 당신이 거래하는 정육점, 주유소, 세탁소 주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아이들 이야기하며 크고 작은 사고 그리고 자동차의 판매 고객들과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의 직업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소에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확실히 알려라. 이는 매우 기본적인 조언이며 이미 여러 번 들어온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에게조차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 세일즈맨을 보았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맨, 특히 자동차 세일즈맨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면 나는 나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만약 기업체를 상대로 세일즈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두면 의외의 도움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라드 250 법칙을 상기하라.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그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세일즈맨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컴퓨터를 판매하기도 했다.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35세 이후로 13,000대 이상의 새 차와 트럭을 팔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차를 세일즈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철강이 생산되었으며 GM과 그 하청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는가. 이상의 새 차 트럭을 팔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세일즈를 함으로써 얼마나 일자리가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철강이 생산되었으며
GM과 그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는가. 세일즈맨은 불필요한 물건을 고객에게 뜸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경제가 굴러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각종 부속품과 상품들이 창고와 선반에 나와 선반에서 나와 흐르게 만드는 일을 멈춘다면 나라 경제 시스템에 멈춰서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각종 부속품과 상품들이 창고와 선반에 나와 흐르게 되면, 그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세일즈이며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팔고 당신은 세일즈맨이며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로부터 물건을 살 때마다 상호 교환 거래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당신이 언제든 공급할 수 있다는, 그들이 필요하는 물건을 당신이 언제든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일즈란 시도할 것이 아니라 정보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도 세일즈만 시도할 것이 아니라 정보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보석을 팔고 있는 누군가의 졸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시계나 기념 반지를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 한편 당신이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유감 뜻은 동시에 그가 곧 보험회사에서 큰 돈을 받아 새 차를 구입할 거라는. 한편 당신은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유감 뜻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육점이나 제과점 주인들이 역시 소홀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당신의 대형 관람차에 있는 빈 좌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정육점이나 제과점 주인들이 사람들인 동시에 당신이 들판에 씨 뿌리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다룬다면 내게서 아무리 전문적인 세일즈 시스템을 배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홀히 다룬다면 내게서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의 세일즈 시스템을 배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부터는 대형 관람 빈 좌석을 채우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스파게티 면발을 벽에 던지는 또 다른 방법에 판매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중에서 비유가 가장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이 모이게 만드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돈이 모이게 하는 방법. 당신의 주머니에 돈이 모이게 만드는 방법. 당신은 지라드 세일즈 무기, 자신만의 세일즈 무기를 갖추어라. 그리고 이를 항상 활용하라. 자신만의 세일즈 무기를 갖추어라. 그리고 항상 활용. 자, 내가 화려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게 남다른 세일즈 무기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사용한 세일즈 도구를 나열해 보면 별로 기발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화, 파일, 우편, 명함, 키맨, 고객을 나에게 소개시켜줄 사람 등이 있다. 소개.
콜드콜을 통해 전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다. 잠재 고객을 발굴 콜드콜 잠재 고객을 발굴할 별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앞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콜드콜을 활용해 보기 바란다. 콜드콜을 활용하다. 잠재 고객을 발굴할 별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콜드콜을 활용해 보기 바란다. 자, 또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는 기록법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바 있다. 나는 콜드콜을 통해 얻은 정보든 다른 방법을 통해 얻은 정보든 장기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언제나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잠재 고객에게 언제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이용한다. 뭐니 해도 구매에 만족한 고객이야말로 미래 세일즈가 가장 확실한 대상이다. 내가 고객 카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를 활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두 벌의 고객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리점 사무실에 나는 두 벌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리점 사무실에 또 하나는 다른 곳에 각각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카드 뭉치는 한 개에 $375 하는 방화 캐비닛에 넣어두고 이 고객 카드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각 카드 뭉치는 한 개에 45만원 하는 방화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다. 이 고객 카드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만약 이 고객 카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이 모든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얻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고객 카드를 두 세트를 만들어서 각기 다른 금고 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두 세트를 만들어 각기 다른 금고 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의 파일을 만들어라. 고객 파일을 만들 때는 고객 혹은 잠재 고객에 관해 얻은 모든 정보를 고객 파일을 만들 때는 고객 혹은 잠재 고객에 얻은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정보란 자녀, 취미, 출퇴근, 거리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한다.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정보를 알아야 잠재 고객의 관심사에 관해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잠재 고객의 관심 주제에 관해 대화를 하면서 당신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있으며 관계의 대화를 하면서 경계심을 늦출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품 판매로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떤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고객이 당신을 진정으로 믿게 만들고 당신이 그를 좋아하며 배려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세일즈는 앞에서 말했듯이 일종의 경쟁이요 전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잠재 고객들이
이를 인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긴장을 늦추게 하고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내가 잠재 고객에 관한 정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록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일단 잡은 잠재 고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잠재 고객을 얻는 프로세스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이번 장에는 우편물 발송에 관해 간단히 언급할 생각이다. 우편물 발송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우편물 발송 당신에게도 그럴 것으로 생각되기에 뒤에 별도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 여기서는 우선 우편물 발송을 세일즈 수단으로 삼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만약 고객과 그 안에 자녀들이 생일을 알고 있다면 그들 또한 당신의 잠재 고객 리스트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한다. 그들에게 생일 카드를 보낼 경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넥타이나 식료품보다 비싼 물건을 팔고 있는 세일즈맨이라면 때맞춰 보내는 생일 카드와 비용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객이 당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떠올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편물 발송할 때는 맞춤형 우편물 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의류를 팔고 있는 세일즈맨이라면 코트와 정장, 신제품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메모를 동봉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현재 당신을 위해 664장 하나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매장에 들러서 입어보세요. 그럴 경우 최소한 고객으로 하여금 그 옷을 원치 않는다는 전화를 자발적으로 걸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코트나 정장을 살 계획이 없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고객에게 파세요. 그럴 경우 최소한 고객으로 하여금 그 옷을 원치 않는다는 전화를 자발적으로 걸게 만들 수 있을 것.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그가 다른 옷을 기다리지 마시고 매장에 들리게끔 유도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당신이 그를 특별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자, 자동차 세일의 경우 TM 발송이 판매 프로세스의 정식적인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조업체는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대리점은 발송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한다. 나는 제조업체에 제작한 홍보물을 수년간 사용했는데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며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고. 다음 장에서 남아는 고유한 TM 발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당신은 내 설명을 듣고 당신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면 최소한 우편물을 이용해
어떻게 잠재 고객과 보다 효과적으로 접촉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명함 작지만 강한 세일즈맨이란 누구나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년에 500장도 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내 경우에는 명함을 한 장 많이 쓸 때는 일주일만 해도 500장을 족지 소모했다. 많이 세일즈를 할 때 필요한 여러 무기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면 나는 명함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말이다. 하지만 명함이라고 해서 한쪽 귀퉁이에 세일즈맨의 이름이 적혀있고 뚜렷한 특징이 없는 대리점에서 흔히 인쇄해주는 그런 명함은 아니다. 내 명함은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내 명함에도 사진도 들어있다. 물론 사진을 넣는 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그 추가 비용은 당연히 내가 부담한다. 하지만 그것이 뭐 대수인가? 명함은 내게 귀중한 세일즈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명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명함 제작 비용은 비즈니스 경비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기에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절반도 안 된다. 비즈니스 경비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런 특수 명함 제작 비용도 많이 내려간 상태다. 아무튼 명함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곧잘 건넨다. 심지어 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때도 명함을 함께 주고 나온다. 요즘은 그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나의 잠재 고객이다. 웨이터는 남자 종업원, 웨이트리스는 여자 종업원. 종업원이라 하면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이란 것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서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본다. 나는 평균보다 조금 많은 팁과 함께 명함을 같이 두고 나온다. 누구한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이는 낭비도 아니고 어리석은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이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부자인데 나한테까지 세일즈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값이 $20라고 치자. 평균적으로 팁은 음식값의 15% $3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나는 $4의 팁과 함께 내 명함을 놓고 나온다. 그러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는
조지라드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는 스포츠 경기장에 관전을 하러 가서 극적인 순간에 명함을 한 무더기씩 뿌리기도 한다. 극적인 순간에 경기장에 관전을 하러 가서 극적인 순간에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관중들은 터치다운 순간에 모두 일어나서 열광한다. 나 역시도 그들과 함께 소리치고 몸을 흔들며 그리고 종이봉투에 넣어간 내 명함을 한 움큼씩 뿌린다. 물론 나의 이런 행동은 경기장을 어지럽히는데 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백 장의 명함 중에서 최소 한 장이라도 차가 필요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두둑한 실적 수당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행동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행동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된다. 받게 되었다. 확정적으로. 당신은 별 기이한 행동을 다 하는군. 하며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몇 건의 세일즈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또 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게서 차를 사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내게서 차를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명함을 뿌리는 행동은 유별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쉽게 잊지 않는다. 명함 뿌리는 행동은 유별난 짓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쉽게 잊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잠재고객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잠재고객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릴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세일즈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행동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누구나 세일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 상당수는 히드슨 자동차가 여전히 굴러다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시절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물자가 귀했던 당시에는 자동차를 사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시절에도 허드슨 자동차는 내다 버리지 못해 할 수 없이 타게 다니는 매력 없는 자동차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한 사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자동차 딜러로 꽤 많은 돈을 모은 뒤 은퇴한 굉장한 부자였다. 무엇을 팔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궁금해 물었다. 그는 허드슨 자동차라고 대답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자신과 직원 모두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다.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원칙 세워놓고 있었다. 원칙은 일하다. 누구를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할 때 이용권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할 것.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차를 한 대 사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든 물자가 귀했던 당시에 자동차를 사려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시절에도 헛웃은 자동차가 내다버리지 못해 할 수 없이 타고 다니는 매력이 없는 자동차. 이것이 아무도 팔기 어려웠던 자동차를 팔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비즈니스하는 상대에게 명함을 건네는 것도 비슷하다. 누군가를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당신의 명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네지다가 결국 차를 사려 하는 사람. 당신의 명함은 많은 사람에게 건네지다가 결국 차를 사려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세일즈에 성공하게 된다. 명함은 반드시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굳이 말하자면 1000장에 $9쯤 드니까 사실 그 안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0장의 명함을 뿌릴 때마다 차를 한 대씩 팔 수 있어도 1000장의 명함을 뿌릴 때마다 차를 한 대씩만 팔 수 있어도 세일즈 경비는 거들지 않는 셈. 효과적인 명함 사용은 항상 많은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명함을 많이 건네는 방법은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세일즈 무기일 것이다. 명함 사용. 항상 많은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명함을 많이 건네는 방법은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세일즈 무기. 나는 명함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 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은 이미 말했던 다른 원칙과 결부하여 그 효과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다. 지라드 250 법칙은 누군가 당신에게 반감을 가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할 수 당신에게 반감을 가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반대로 당신이 친구, 후원자, 만족한 고객을 만들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말해준다. 이제 250법칙 당신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결합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심결에라도 당신의 명함을 주며 주머니에서 꺼내게 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자. 물론 비즈니스는 연애가 아니다. 비즈니스는 돈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자, 이제 250명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당신의 명함을 지니고 다니면서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당신을 연결시켜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당신을 연결시켜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사례금이나 저녁 식사 대접 혹은 무료 서비스 쿠폰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다. 키맨 제도, 고객을 통한 고객의 유치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그로서 별도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키맨 제도, 고객을 통한 고객 유치 제도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별도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당신은 이 방법 외에도 세일즈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수많은 조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견실한 판매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한 키맨 제도를 통해
나는 푼돈으로도 1년에 550대의 자동차 세일을 성공시키는 장점이 있다. 키문제들을 통해 푼돈으로도 1년에 550대. 만약 당신이 전화, 펜, 잠재고객, 파일이 그리고 명함을 갖추고 있다면 세일즈에 수행하는 데 가장 귀중한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전화, 펜, 잠재고객, 파일, 그리고 명함, 최고 중요한 무기다. 전화, 펜, 잠재고객, 파일, 그리고 명함. 혹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세일즈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세일즈를 더 잘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간단한 도구들만 적절히 사용해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다는 나의 장담을 새겨듣기 바란다. 제3부 성공, 결정력을 높이는 세일즈 비법. 반드시 이뤄야 하는 DM 만드는 법. 고객을 통해 고객 유치하기, 키맨 제도. 생각하는 세일즈맨이 성공한다. 진실과 거짓 사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라. 냄새를 팔아라. 탐색 및 정보 수집. 상대방을 완전히 사로잡다. 계약 이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승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 반드시 읽히는 DM 만드는 방법. 가장 가능한 모든 순간 잠재 고객에게 당신의 이름을 상기시켜라.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가 그들의 집에 전달되도록 하라. 우편은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나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지만 요즘에는 광고 홍보물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큰 과제가 되었다. 나는 예전에 어떤 아파트 우편함 옆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광고 우편물을 거기다 버리고 있었다. 심지어 한번 뜯어보지도 않은 채 버린 우편물. 상당했다. 고객에게 DM을 발송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은 자동차 판매 기본 원칙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요즘에도 그런 말의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하려면 익혀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단서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앞에서 인쇄물과 함께 개인적인 쪽지를 동봉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나는 앞에서 인쇄물과 함께 개인적인 쪽지를 동봉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만일 한눈에 봐도 광고 우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규격화된 DM을 보내야 한다면 봉투 겉면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곁들이면 좋을 것이다. 어떤 세일즈맨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시도조차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힘들어 보내봤자 익히지도 않고 버려질 거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 나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처음 내뱉은 말을 떠올려보자. 다녀왔어? 여보, 오늘도 어땠어?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애들 혹은 어머니 혹은 강아지 어때? 라고 물어본 뒤에는 이런 말 할 것이다. 나한테 뭔 표현 좋은 것 없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편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되는 무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달되는 무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반기는 것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우편물이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우편물이지 우체부가 채 떠나기도 전에 부인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는 남편에게 전해주지도 않는 잡다한 광고 홍보물이 아니다. 남편에게 전해주지 않는 잡다한 광고 홍보물은 아니다. 쉽지 않은 과제. 읽히는 DM을 만들어라. 따라서 당신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당신이 보낸 우편물이 개봉되고 읽혀지며 혹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개봉되고 읽혀지며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카드를 열어본 뒤 누가 이것을 보냈으며 카드가 멋있고 독특하다는지 아니면 조잡하고 좋아하든지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벽난로 앞에 진열해 놓고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건 1년에 단 한 번뿐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니라 보통 DM을 보낼 때 광고 홍보물 이외에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다른 우편물 속에 섞여 버려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보낸 우편물은 개봉되고 익혀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일정한 동안 보관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중 한 가지는 평범하지 않는 우편물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눈에 광고 홍보물로 알 수 있는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다. 한눈에 광고 홍보물임을 알 수 있는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다. 나는 1년에 12개의 우편물을 고객들에게 보내는데 이들 모두 색깔과 모양이 다른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 사람들은 이를 받고 흥미를 갖고 한다. 봉투 겉면에는 회사 이름을 적지 않는다. 사람들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마치 포커게임, 마치 캐키 같아서 당신이 손에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안에 무엇이 들었으며 누가 보낸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무엇이 들어있으며 누가 보낸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런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서 그대로 버리는 일이 없다. 겉으로 봐서는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진짜 우편물과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뜯어보고 싶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또 한 가지 내가 유념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사람들이 봉투를 뜯어 내가 보낸 우편물을 읽었을 때 속았다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보낸 우편물을 뜯어본 뒤 실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해가 말기 바란다. 내가 봉투마다 $5짜리 지폐라도 넣어두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나는 아주 근사하고 달콤한 메시지를 넣어둔다. 아주 부드럽고 은근한 판매 방식이지만 이건 정말로 효력이 있다. 아주 근사한 달콤한 메시지를 넣어둔다. 아주 부드럽고 은근한 판매 방식이지만 정말로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보는 우편물을 개봉하고 있고
개봉하고 있고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루어지려면 나의 고객은 이런 메시지를 읽게 된다. 해피 뉴 이어. 전 당신을 좋아합니다. 변한승 씨, 전 당신을 좋아합니다. 근사한 종이 위에 뉴 이어, 전 당신을 좋아합니다. 근사한 종이 위에 이와 같은 계절 인사를 한 뒤 계절 인사 한 뒤 계절 인사, 요일 인사 한 뒤 조지라드 15리 자동차라는 친필명을 곁들인다. 2월이라면 해피 밸런타인데이. 전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글귀와 친필 서명이 메시지를 받게 된다. 3월에는 해피 세인트 패트릭 데이 당신 좋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상대가 흑인이거나 폴란드인이거나 유대인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좋아한다. 1년 중 한 번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전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생일이 있는 달에 제대로 카드를 받는 사람은 아주 기뻐할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해도 여전히 귀여운 카드라고 생각한다. DM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 카드를 보내는 시기도 주의해야 정해야 한다. 시기. 고지서가 발송되는 매월 첫날이나 15일경에는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첫날이나 15일경에는 우편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내 고객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묻는다. 무슨 우편물이 온 것 없어? 그러면 이런 대답이 들어온다. 네, 있어요. 조지라드로부터 또 카드가 왔어요. 내 이름은 1년에 12번씩 가정에서 아주 기분 좋은 방법을 불린다. 우편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이름과 내 직업을 알고 있다. 그리고 차를 새로 사게 될 때가 되면 수천 명의 셀즈맨들 중에 나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심지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누군가가 차를 사려 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내 이름을 추천할 것이다. 이들은 매달 댁에서 받은 기분 좋은 기념일 메시지 덕분에 내 이름을 기억하다가 나를 추천한다. 하지만 나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내게서 우편물을 받은 고객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키맨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다. 이에 관해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므로 여기서 이 야릇한 이름의 제도가 무엇인지만 간단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제도, 고객이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줄 때마다 $25의 현금을 지불받는 제도이다. $25의 제도. 나는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내 명함을 한 움큼 동봉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나는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내 명함을 한 움큼 동봉하여 고객들에게 보낸다. 동봉하는 내 명함 뒷면에 소개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 소개로 온 고객인지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소개받아 오는 사람에게 그 명함을 다시 받아 집계한다. 이 제도는 고객이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줄 때마다 $25의 현금을 지불받는 제도이다. 나는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내 명함을 한 움큼 동봉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동봉하는 내 명함 뒷면에 소개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 소개로 온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소개받아 오는 사람에게
그 명함을 다시 받아 집계한다. 여기서 나는 우편물이 잠재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광고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당신의 우편물이 쓰레기통에 휩쓸려 처박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편물이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고객이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게 보낼 때마다 $25의 현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문과 내 명함을 한 움큼 동봉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동봉하는데 내 명함 뒷면에 소개자 이름이 적혀 있으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 소개로 온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소개받아 오는 사람에게 그 명함을 다시 받아 집계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우편물이 잠재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하지만 광고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당신의 우편물이 쓰레기통에 휩쓸려 처박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의 우편물은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 개봉되고 읽혀짐으로써 당신의 이름이 잠재 고객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 우편물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 개봉이 되고 읽혀짐으로써 당신의 이름이 잠재 고객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기억되도록 해야 하는 뜻이다. 내가 우편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보내고 있는지에 관해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조지 드라이처럼 세일즈를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편물 봉투에 특별 제작하고 내용물도 특별하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겠지.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맞다. 나는 이런 경비를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나처럼 뭔가 다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비용 때문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평범한 DM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면 당신은 우편물은 다른 광고 홍보물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를 영영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광고 우편물을 읽어보는 사람이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읽을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당신의 고용주가 우편물을 발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시스템 하에서 당신의 이름을 전달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쓸모가 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홍보물 한편에 당신 이름이 고무인으로 찍히거나 스티커로 붙여질 것이다. 이런 방법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굳이 이런 방법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서는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할 우수 고객 명단이 있다면 그들이 당신의 우편물을 발견하고 읽을 수 있도록 당신의 고용주는 추가 비용을 투입할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한다면 우편물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전에 최소한 봉투를 개봉하고 당신의 이름을 보긴 할 것이다. 최소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때로는 예상보다 훨씬 다른 결과가 가져와서 당신의 전체 실적과 지탱해 줄지도 모를 일이다. 기존 고객은 최고의 잠재 고객이다. 당신과 거래에 만족했던 기존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당신이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수천 달러 물건을 구매했던 최근 5년간의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수천 달러짜리 물건들을 구매했던 최근 5년간
수천 달러의 물건을 구매했던 최근 5년간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하자 우연히 들러 카세트 라디오를 사갔던 사람이 아니라 냉장고나 600달러짜리 컬러 TV 혹은 700달러짜리 오디오를 구매한 고객들의 명단 말이다. 컬러 TV, 냉장고 혹은 700달러짜리 오디오, 700달러짜리 오디오가 얼마냐 하면은 1200원 곱하기 700달러면 84만원, 84만원, 600달러면 얼마냐 곱하기 1200원은 72만원. 고객들 명단 말이다. 요즘은 냉장고나 스토브를 자동차보다 뜸하게 교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들은 전자레인지, CD 플레이어, 게임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꾸준히 구매할 것이다. 이런 기존 고객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된 그런 잠재 고객이 고작 200~300명의 명단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달마다 기념카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홀마크를 비롯한 대형 카드 제작사들은 각양각색의 기념일을 겨냥한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하도 많아서 어떤 기념일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다. 여기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일하는 판매점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거나 고무인을 찍어 보내면 훌륭한 세일즈 활동이 된다. 우수한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전달할 수도 있다. 조금 더 수고할 여력이 있다면 특별히 축하할 시기, 졸업 시즌 등에 그런 카드를 보낼 수도 있다. 펜시점에 가서 진열대를 둘러보면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카드를 분명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가전제품 팔든 보석을 팔든 옷이나 여행상품을 팔든 기념 시즌에 카드를 보내면 너무 노골적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 좋다. 조지라드, 시보레 자동차라는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세일즈 의도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일단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만 필요할 때 당신이 충분히 떨리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 당신 덕분에 무엇을 골라야 할지 쉽게 떠올라 오히려 고마울지 모른다.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여러 가지 업종에서 세일즈맨을 활용할 수 있는 판촉물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홍보물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게 사실이다. 나는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전달되는 이런 홍보물들을 모두 읽어보는데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세일즈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홍보물들을 모두 읽어보는데 추가적인 노력과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말하건대 추가적인 노력과 돈을 들어서라도 자신만의 홍보물과 메시지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이러한 메시지는 분명 효과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누군가 당신을 기억하고 호감을 가지게 된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방법은 자동차 세일즈맨이나 부동산 세일즈맨들에게 좋겠군. 하지만 나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나는 기업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단 말이지. 이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야. 하지만 나는 그런 경우에도 우편이 경쟁자들보다 앞서 당신의 이름을 잠재고객에 노출, 우편이 경쟁자들보다도 앞서 당신의 이름을 잠재고객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막강한 세일즈 무기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어떤 세일즈맨은 에너지 관리 분야의 신생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싼 광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세일즈맨은 50개의 창의적인 우편물을 발송해서 $30,000 실적을 올렸다. 3만 달러면 얼마냐?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 3,600만 원 3,600만 실적을 올렸다. 투자의 대비해 볼 때 훌륭한 실적을 거둔 셈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는 내가 일하기 훨씬 전부터 우편을 통한 반쪽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조금 더 나은 방식을 발견했을 뿐이다. 성패는 얼마나 창의적이고 흥미있는 내용을 만들었느냐에 달려있다.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도 우편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생활의 지혜 같은 정보를 모아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 작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정보.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췌한 문디 안녕하세요. 좀 당신께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정보를 보냅니다. 조지라드라는 메모를 함께 보내는 것이다. 어떤 세일즈맨은 돈을 들여 만든 맞춤형 캘린더를 보내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캘린더는 고객을 책상 위에 1년 내내 당신의 이름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또 내가 아는 어떤 세일즈맨은 서류 가방에 우편 엽서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약속 시간을 기다리거나 비행기 시간을 기다릴 때 틈나는 대로 몇 자 적어서 우수 고객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대기업의 자기 브랜드를 대중들에게 계속 노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대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를 대중들에게 계속 노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지 상기하라. 나는 그들에게서 그러한 태도를 배웠으며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처럼 큰 사업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편에 투자하면 투자에 대비해서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이나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콜드콜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도 불쑥불쑥 전화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차선책으로 개인적이고 매력적인 우편물을 계획하여 발송한다면 시간과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메시지를 그들의 안방에 전달하면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호감을 갖다가 결국 적당한 때에 당신에게 구매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은 세일즈 전문가들이 언제라도 시도할 수 있는 일종의 고품격 세일즈. 고품격 세일즈이다.